김태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다. 38살, 중견기업, 대한산업의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은 회사 근처 김밥천국에서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서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 잠드는 것. 그것이 김태수의 전부였다. 또 월요일이네. 태수는 중얼거리며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은 언제 할지, 승진은 언제 될지, 내 집 마련은 언제나 가능할지, 그런 평범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태수 형, 오늘 김 부장님이 찾으시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던데. 김 부장님이? 무슨 일일까? 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소 그와 크게 일할 일이 없던 김 부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의아했다. 김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부장님,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김 부장은 태수를 보더니 묵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수씨, 앉아보세요.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방금 전에 우리 회사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정우 회장님 측에서 태수씨를 지명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태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김정우 회장이요? 그 유명한... 맞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정우그룹의 김정우 회장 말입니다. 근데 왜 태수씨를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정우 회장이라면 매일 경제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 아닌가. 재벌 1세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맨손으로 일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집단을 건설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회사원을 찾는다는 것일까?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오늘 오후 3시 정우그룹 본사 회장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태수씨, 혹시 김정우 회장님과 무슨 인연이라도 있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습니다. 뉴스에서만 봤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태수 과장님이시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다. 저는 회장님 비서실의 최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63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태수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왜 자신을 부른 것일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실수라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김태수 과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는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바로 김정우 회장이었다. 오느라 수고했네. 앉게. 태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김정우 회장은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갑자기 불러서 놀랐을 텐데 미안하네.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왜... 김정우 회장은 잠시 태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내 아들이야.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들이라고 했네. 김태수, 자네는 내 친아들이야. 태수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네 어머니가 최지연 씨 맞나? 태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38년 전 나와 지연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 하지만 당시 내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빴고 지연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혼자서 자네를 키웠지.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버지는... 허구야. 지연이가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어.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야. 태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들이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이걸 보게. 김정우 회장은 서류를 건넸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부자관계 확률 99.9%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 어떻게 DNA 검사를... 몇 달 전부터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어.
자네가 다니던 병원에서 혈액 검사할 때 샘플을 구했지. 태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우 회장의 표정이 침중해졌다. 내가 이제 늙었어. 올해 70이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암이야. 말기 폐암.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군.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방금 아버지라고 알게 된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니. 그래서 자네를 찾은 거야. 내가 평생 읽어놓은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그런 준비가 전혀. 물론 바로는 어렵겠지. 하지만 자네는 내 아들이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시간은 충분히 주겠네. 김정우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 아래를 보게. 모든 건물, 모든 사업이 우리 것이야. 정우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네. 이 나라 경제의 뼈대야. 태수도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말로 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 자리가 단순하지만은 않아. 수많은 경쟁자들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고 정치권의 압력도 만만치 않지. 그리고 김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부에도 문제가 많아. 내부 문제요? 전문 경영인들 중에는 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자네 같은 혈육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재벌 개혁을 빌미로 우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태수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김정우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정우그룹은 해체될 거야.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거대 기업 집단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그것도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당장 답을 하라는 건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보게. 하지만 김정우 회장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내 아들인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사나이였다. 아, 철우야. 와서 인사하게. 이분이 내가 말한 태수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님의 오랜 법무 고문이자 친구입니다. 태수는 인사를 받았다. 이철우 변호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철우는 우리 그룹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자네가 이 일을 맡게 되면 가장 많이 의지해야 할 사람이지. 회장님, 제가 먼저 태수 씨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이철우 변호사가 제안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태수야, 철우와 함께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태수는 이철우 변호사를 따라 다른 회의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 이철우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태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뜻입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문제,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우그룹 내에는 여러 파벌이 있어요. 전문 경영인파, 창업 멤버들의 자녀들, 그리고 정치권과 연결된 세력들까지. 이철우 변호사는 태수에게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다. 현재 부회장인 김성민 씨, 그는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20년째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죠.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나타나면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어요. 임원진의 70%가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들어가도 실질적인 권력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철우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이요? 정부의 재벌 해체 정책입니다. 현재 정우그룹은 정부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요. 순환출자 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 등 온갖 규제가 쏟아지고 있죠. 이철우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장님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들 말입니까? 80년대, 90년대 급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견제하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태수는 경악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언제든 폭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정우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룹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수 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룹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태수는 머리가 아팠다.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라 골치덩어리를 떠안게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철우 변호사가 덧붙였다. 정우그룹의 실제 가치는 100조 원이 넘어요. 올바르게 운영한다면 이 나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태수야, 어디 있니? 집에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이철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부르네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연 여사님께 연락하셨거든요. 태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재벌 1세의 아들, 100조 원 기업 집단의 상속자, 그리고 온갖 위험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권력의 중심.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최지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앉아라, 태수야. 어머니, 혹시... 그래, 다 들었다. 정우, 내 아버지가 연락했어.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최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평범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거든. 자유롭게요? 재벌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항상 감시받고 위험에 노출되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지.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라리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럼 아버지는 정말 제 존재를 몰랐던 건가요? 처음엔 그랬어.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난데. 태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왜 이제까지? 아마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최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정우는 항상 그랬어. 모든 걸 계산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지. 어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38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태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최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야 해. 그 세계는 정말 무섭거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어쩌면 저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김정우 회장이었다. 충분히 생각해보게.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말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태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세계로 뛰어들 것인가?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태수는 그 사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김정우 회장의 말들로 가득했다. 내 아들, 1년 시한부, 100조 원 기업 집단.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동료들도 태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 성실하고 꼼꼼했던 그가 자꾸 실수를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이다. 태수 형,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태수는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까?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까?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 친구 오정민을 만났다. 정민은 대학 동창으로 현재 중견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태수에게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태수는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정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김정우 회장의 아들이래. 믿어져? 정민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했다. 야, 술 취했나?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DNA 검사 결과도 봤어. 태수는 핸드폰으로 김정우 회장이 보내준 자료 사진을 보여줬다. 정민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도 다 인정하셨어. 3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던 거지. 정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갑자기 재벌 2세라니. 그럼 너 이제 엄청 부자가 되는 거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회장님이 말기 암 환자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시더군. 그리고 그룹 내부에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어떤 문제들? 태수는 이철우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정민에게 전했다. 내부 권력 투쟁, 정부의 재벌 해체 압력, 과거 불법 행위들까지. 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정민이 혀를 찼다. 그런데 태수야, 너 어쩔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무서워. 무서워? 평생 평범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런 큰 책임을 져야 한다니. 태수는 맥주잔을 비웠다. 실패하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 정민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잖아. 내가 정말 잘한다면 이 나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리라면 어떻게 하겠어?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나라면 일단 해볼 것 같은데?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그때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철우 변호사였다. 태수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주실 수 있나요? 병원이요?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민도 함께 병원으로 따라갔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정우그룹의 임원들, 비서진,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이철우 변호사가 태수를 맞았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수 씨를 찾으시더군요. 중환자실 앞에서 태수는 한중년 남성과 마주쳤다.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그의 인상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김태수 씨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정우그룹 부회장이자 회장님의 조카죠. 바로 이철우 변호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20년간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실세 말이다. 안녕하세요. 태수가 인사하자 김성민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요. 김성민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20년 동안 이 그룹을 키워온 것은 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김성민이 비웃었다.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회장님이 숨겨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주가도 출렁이고 있고요. 태수는 당황했다.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성민아, 이철우 변호사가 개입했다. 지금은 회장님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해야겠어요. 김성민이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뭘 한다고 이 그룹을 맡겠다는 거죠? 경영 경험도 없고 업계 지식도 없으면서. 저는 임원진도 모두 제 편입니다.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을 똑똑히 보시길 바라죠. 김성민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태수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냉혹함을 실감했다. 걱정 마세요. 이철우 변호사가 위로했다. 성민 씨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면회를 허락했다.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김정우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주일 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왔구나. 김정우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몸은 어떠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김정우 회장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결정했나? 태수는 망설였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만났지? 네, 방금 전에. 김정우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아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욕심이 너무 커. 그리고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어. 과거의 방식이요? 무력과 금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김정우 회장은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태수야, 내가 평생 저질러온 죄악들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줬으면 한다. 무슨 죄악 말씀입니까? 80년대, 90년대. 성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지. 정치인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견제하고 때로는 김정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했어. 태수는 충격받았다. 그런 일들이 정말 모두 사실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다. 검찰에서도 이미 냄새를 맡고 있어. 김정호 회장이 태수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모든 걸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면 그룹을 살릴 수 있어. 저 혼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가 아니야. 김정호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20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어.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 말이야.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김정호 회장은 태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태수야, 마지막 부탁이다. 이 그룹을 맡아다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다오. 병원을 나오면서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민이 옆에서 말했다. 태수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하지만 김성민 부회장 말도 맞잖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배우면 되잖아. 그리고 정민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그 회장님 아들이라면 분명 그런 능력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태수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다. 김정호 회장의 절실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김성민 부회장의 차가운 시선도.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다. 태수 형, 왜 갑자기 이직하는 거예요? 응,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사표를 낸 후 태수는 김정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입니다. 태수야, 어떻게 된 거냐? 결정했습니다. 맡겠습니다. 김정호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과거의 방식은 완전히 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물론이다. 그게 내가 바라던 바야. 그리고 김성민 부회장님과의 갈등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내게 경영권을 넘기는 절차를 밟겠어.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어. 내일 보면 알 거야.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정민에게 연락했다. 정민아,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미친 짓일 수도 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미친 짓이야. 그날 오후 태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최지연은 아들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절의 일들 필요하면 다 알려줄게. 어머니도 그 시절 일들을 아시는 거예요? 최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봤거든. 그날 밤 태수는 인터넷으로 정우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다. 계열사 현황, 재무제표, 최근 뉴스까지. 내일부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태수는 거대한 빌딩 꼭대기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 차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아니면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체념감 때문일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태수는 중얼거렸다. 김태수,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정우그룹 본사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김성민 부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 태수의 새로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우그룹 본사 45층 대회의실. 평소 조용했던 이곳이 오늘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정우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사회이사, 그리고 주요 주주들까지 총 20명의 이사회 멤버들이 모였다. 김태수는 회의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경영권 승계를 발표해야 한다니. 태수 씨,
들어가시죠. 이철우 변호사가 뒤에서 격려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몇몇은 명백히 적대적이었다. 특히 김성민 부회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김정우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어제 중환자실에서 봤던 것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모두들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우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후계 구조를 명확히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민 부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드디어 자신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정우 회장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이분은 김태수 씨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다. 김성민 부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38년 전 제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 있어서 태수의 어머니와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그 결과 태수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호화학 대표이사 박상우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DNA 검사 같은 건? 물론 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부자관계 확률 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성민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회장님. 설령 그분이 정말 아들이라고 해도 갑자기 경영권을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민이 말이 맞습니다. 정호건설 대표 이진수도 거들었다. 경영 경험도 없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우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태수 씨를 도와줄 사람들을 말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다. 태수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민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최영수 전 삼성전자 부사장, 그리고 강혜진 전 골드만삭스 상무입니다. 세 사람은 각각 인사를 했다. 모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분들이 앞으로 태수를 도와 그룹을 새롭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우 회장이 설명했다. 김성민 부회장이 격하게 반응했다. 회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년 동안 이 그룹을 키워온 건 저입니다. 임직원들도 주주들도 모두 제가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민아, 내 노고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김정우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그룹이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해.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 과거의 방식이라뇨?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정치권 로비, 불법 거래, 경쟁사 견제. 김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모두 드러날 날이 올 거야.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몇몇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김성민 부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럼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떠넘기시는 겁니까? 회장님 지시에 따라 한 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김정우 회장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수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 거야. 태수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다.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룹의 완전한 혁신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정민호 전 차관이 나섰다. 태수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3명이 각각 전략기획, 사업운영, 재무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우 회장이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미 검찰에서 우리 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몇몇 이사들은 명백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언론에도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철우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다. 오늘 아침 경제신문들을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신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다. 정호그룹 비리 의혹 수사,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승계, 정치권 로비 의혹 제기 등등. 김성민 부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김정우 회장이 답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거죠. 태수가 손을 들었다. 그럼 제가 맡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김정우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먼저 모든 걸 털어놓고 바로잡아야 해요. 정우유통 대표 문기철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럼 그룹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영수 전 부사장이 답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숨기고 있으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하는 게 나아요. 김성민 부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설령 태수 씨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경영권 이양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 변호사가 투표용지를 나눠주었다. 찬성과 반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투표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수가 일어났다. 저는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요. 하지만 잠시 멈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맡게 된다면 정말로 모든 걸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정우중공업 대표 서동민이 물었다. 첫째,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셋째, 완전히 투명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김성민 부회장이 비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그룹이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진 전 상무가 거들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투명한 경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투표가 시작되었다. 20명의 이사들이 하나씩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개표 결과는 12대 8이었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다. 김성민 부회장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누가 찬성표를 던진 겁니까? 의외로 정우화하게 박상우 대표가 손을 들었다. 저입니다. 그리고 정우건설의 이진수, 정우유통의 문기철까지 김성민의 핵심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왜 배신을 하는 겁니까? 박상우 대표가 답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정말로 그룹이 무너져요. 검찰 수사, 정부 압력, 여론,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해요. 차라리 태수 씨처럼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사람이 나서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낫겠어요. 이진수 대표도 거들었다. 김성민 부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김정우 회장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태수를 정우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었다. 김성민을 비롯한 몇몇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김정우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식 취임은 1개월 후로 합니다. 그 사이 태수가 준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성민 부회장이 태수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였다. 성민 형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형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도움이요? 김성민이 비웃었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그룹을 위해서입니다. 그룹을 위해서라. 김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3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주세요. 주가도 실적도 모든 면에서. 만약 실패하면 김성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성민은 회의실을 떠났다. 그의 지지자들도 따라서 나갔다. 태수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드디어 정우그룹의 차기 회장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철우 변호사가 다가왔다. 첫 관문은 넘었군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겠죠? 맞습니다. 성민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거고요. 정민호 전 차관이 다가와서 말했다. 태수 씨, 우선 내일부터 집중 교육을 시작하죠. 1개월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그룹의 사업 구조, 재무 상황, 인사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과거에 저질러진 일들의 전무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거대한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태수는 오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아, 나 드디어 했어. 정말 이사회에서 통과됐어? 응, 12대 8로. 와, 축하해. 이제 정말 재벌 2세네?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묻어 있었다. 무서워, 정민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설령 실패해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이제 저 불빛들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부터 1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로 정우그룹을 이끌어가야 한다. 과연 자신이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태수는 다짐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그룹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사회 통과 다음 날, 태수는 새벽 6시에 정우그룹 본사에 나왔다.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지만 45층 전략기획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정민호 전 차관이 커피를 들고 맞았다. 준비됐습니까?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태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회의실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각종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최영수 전 부사장과 강혜진 전 상무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선 정우그룹의 전체 구조부터 파악해야겠습니다. 정민호가 스크린을 켰다. 현재 계열사가 총 47개, 직원 수는 15만 명입니다. 복잡한 조직도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건설, 화학, 중공업, 유통, 금융, IT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매출액은 연간 120조 원, 자산 총액은 200조 원입니다. 강혜진이 재무 자료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서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태수는 어지러웠다. 숫자들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부채 비율 300%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요? 일반적으로 200%를 넘으면 경고 단계입니다. 300%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영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차입 경영이었죠.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빚을 갚는. 그런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어요. 태수는 머리가 아팠다. 경영권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떠안은 기분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계열사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태수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회장님을 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무슨 혐의입니까? 정민호가 물었다.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이철우 변호사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김성민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 당장. 아직 체포영장은 아니고 소환영장이에요. 하지만 조만간 구속영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건강 상태 때문에 일단 출석을 연기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성민 부회장이었다. 태수 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지금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에요. 1시간 후, 태수는 정우그룹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김성민 부회장을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김성민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검찰 수사 말씀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언론에도 흘러나갔고 주가는 하락세고 거래처에서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태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서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김성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20년 경력에 제가 맡아도 어려울 텐데 하물며. 그럼 형님이 다시. 안 됩니다. 김성민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나서봐야 더 큰 빌미만 줄 뿐이죠.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김성민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서 과거와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구속되면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야 그룹이 살 수 있어요. 김성민의 말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겨우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데 벌써 이별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김성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이 무너지면 1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김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그룹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수는 김성민의 진심을 느꼈다. 권력욕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형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성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명목상이라도. 그래야 제 라인의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개혁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올 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민의 조언이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날 오후 태수는 병원을 찾았다. 김정우 회장은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정우그룹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왔구나. 상황이 좀 어려워졌구나. 네, 검찰에서. 알고 있어. 이철우가 다 보고했어. 김정우 회장이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태수야,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너에게 너무 큰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원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시키려 했는데. 태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감당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검찰 수사, 언론의 시선, 내부 반발. 모든 게 내 앞을 막을 거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걸 그냥 무너뜨릴 순 없어요. 김정우 회장이 약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아들아. 그때 이철우 변호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검찰에서 자진 출두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속할 거라고. 김정우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겠어. 내일 출두하겠어. 하지만 회장님 건강 상태가. 괜찮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태수는 안타까웠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김정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책임지는 게 그룹에는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검찰에 출두하고 자신은 정말로 혼자서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김정우 회장이 검찰청 앞에 나타났을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과거 정치권 로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계 구조 논란에 대한 입장은? 아들 김태수 씨의 경영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김정우 회장은 모든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모습을 사무실에서 지켜본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평생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다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정민호가 옆에서 말했다. 네, 회장님이 수사를 받는 동안 당신이 그룹을 안정시켜야 해요. 주가 폭락을 막고 거래처들을 설득하고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해요. 태수는 부담감을 느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최영수가 거들었다. 15만 명의 직원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건설 협력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정우화학 고객사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대책회의를 소집하세요. 태수가 결단을 내렸다. 1시간 후 각 계열사 대표들이 긴급회의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민호가 보고를 시작했다. 정우건설은 7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정우화학은 주요 고객사 3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우유통은 납품업체들이 외상거래를 거부하고 있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태수가 물었다. 이틀 연속 하한가예요. 벌써 30% 넘게 떨어졌어요. 강혜진이 답했다. 은행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태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합시다. 태수가 말했다.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요. 정호건설 대표 이진수가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끊었는데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그때 김성민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태수는 고민했다. 고금리 대출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산 매각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최영수가 제안했다.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들을 정리하면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가 반문했다. 어쩔 수 없죠.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태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직원들을 구하자니 그룹이 위험해지고 그룹을 구하자니 직원들을 포기해야 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언론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요?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 의지를 보여주겠어요. 위험해요. 김성민이 말했다. 자칫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으면 추측만 난무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내일 오후 2시로 기자회견을 잡아주세요. 태수가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수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과연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친구 오정민이었다. 뉴스 봤어.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어. 태수는 작은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내일이면 정말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태수는 밤늦게까지 기자회견 준비에 매달렸다. 새로운 리더로서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정호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사 중계 차량들이 건물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경찰까지 출동해서 교통 통제를 할 정도였다. 김태수는 45층 회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러 온 것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긴장되시죠? 정민호 전 차관이 다가와 말했다. 솔직히 많이 떨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이 정호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밤 새벽까지 준비한 발표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핵심은 3가지였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완전한 경영혁신 의지. 회장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태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기자회견장으로 마련된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태수가 연단에 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딱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정호그룹 차기 회장 김태수입니다. 첫 마디부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수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발표문을 펼쳤다. 저는 일주일 전까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김정호 회장이 제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38년 동안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숨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었고 거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다. 정호그룹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3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정호그룹이 성장 과정에서 범한 잘못들, 정치권 로비, 불법 거래, 경쟁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덮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호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말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당신이 이런 거대한 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태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진하실 건가요? 첫째, 모든 불법적 관행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둘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사회공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다. 김성민 부회장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김성민 부회장님은 20년간 이 그룹을 이끌어온 유능한 경영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그룹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예상보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태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수가 마무리를 시작했다. 저는 이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협력업체들의 삶이 제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났다. 저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우그룹이 정말 달라졌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모든 기자들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태수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듯했다. 연단에서 내려온 태수는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어 있었다. 정민호와 최영수, 강혜진이 다가와서 격려했다. 잘하셨어요. 정민호가 말했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태수가 물었다. 맞습니다. 말로 한 약속들을 실제로 지켜야 하죠. 회장실로 올라가는 길에 김성민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생각보다 잘하시더군요. 형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김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여당에서 재벌 개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어요. 정우그룹을 표적으로 해서 말이죠. 태수는 긴장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박탈, 계열사 강제 분할, 사회환원 의무화, 거의 해체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니까요. 재벌 때리기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그때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태수 씨, 큰 소식이 있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검찰에서 회장님을 구속했어요. 방금 영장이 발부됐어요.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기자회견 직후에 이런 소식이라니. 언론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곧 터질 것 같아요. 과연 30분 후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다. 정우그룹 김정호 회장 구속. 태수는 TV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뉴스에 나왔다. 수갑을 찬 채로 검찰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군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정우그룹 이야기로 가득했다. 태수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정우 회장의 구속 소식이 교차로 보도됐다. 여론은 분열됐다. 일부는 태수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인터넷에는 온갖 댓글들이 달렸다. 진정성 있어 보인다. 그래도 재벌 2세 아님?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한번 믿어볼 만하다.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했다. 뉴스 봤어. 최지연이 말했다. 잘했더라. 정말요? 응. 내 아버지보다 훨씬 솔직하던걸. 하지만 아버지가 구속되셨어요. 최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치러야 할 대가였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원망보다는 안타까워. 그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 태수는 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태수야,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못다 한 일을 해야 해. 올바른 길로 가는 거 말이야. 다음 날 태수는 일찍 출근했다. 어제 기자회견의 여파로 회사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했다. 의외로 직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고 복도를 지나갈 때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회장님, 어제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정말 달라지겠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는 직원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다. 회장실에 도착하니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소식인가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대출 재검토 의사를 밝혔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협력업체들 중 몇 곳에서도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했어요. 태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적어도 즉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김성민 부회장이 들어오며 말했다. 정치권의 압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제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여야 해요. 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피해자 보상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강혜진이 제안했다. 과거 정호그룹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나 개인들을 찾아서 보상해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공개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접수받으면 돼요. 이철우 변호사가 말했다. 태수는 결정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정호그룹 피해자 보상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다. 회장님, 오정민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정민이가? 잠시 후 오정민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격려가 뒤섞여 있었다. 태수야, 어제 기자회견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왔어? 사실 너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 도와준다고? 정민은 태수를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법무팀에 합류하고 싶어.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야. 태수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너는 지금 로펌에서 그만두기로 했어.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그리고 정민이 웃었다. 어릴 때부터 너 뒷바라지하는 게 내 특기였잖아. 정민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각오하고 왔어. 그날 저녁, 태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버지는 구속됐지만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직원들, 전문가팀, 그리고 오랜 친구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는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어제의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보자. 정호그룹을 정말로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보자.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정치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더 큰 파도를, 그리고 경쟁 재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기자회견 일주일 후, 정호그룹 본사 3층에 새로 문을 연 피해자 보상센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김태수는 오정민과 함께 보상센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접수 창구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일반인들이었다. 생각보다 많네. 태수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30년 넘게 쌓인 것들인데. 정민이 답했다. 이 정도면 양반이야. 접수 창구 중 한 곳에서는 6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20년 전에 저희 공장이 정호건설 때문에 망했어요. 저희가 먼저 땅을 계약했는데 정호건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가로챘거든요. 그것도 구청 공무원들과 짜고 담당 직원이 차분히 메모를 하며 들어주고 있었다.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의 실제 피해자들을 직접 보니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회장님, 강혜진 전 상무가 다가왔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1200건이 넘어요. 예상 보상 금액만 3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수는 놀랐다. 3천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죠. 그때 김성민 부회장이 급하게 나타났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다. 태수 씨, 긴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정재민 씨. 여당 정책위의장이에요. 태수는 정재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재벌 개혁의 선봉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갑자기 왜요? 재벌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마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1시간 후 태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재민 의원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정재민은 예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반갑습니다. 태수 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편하게 부르세요. 최근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정재민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무슨 뜻입니까? 재벌들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개혁을 약속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더군요. 태수는 정재민의 의도를 눈치챘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진짜로 바꿀 겁니다. 피해자 보상센터도 벌써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정재민이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개혁 특별법 초안이었다. 내용을 훑어보니 정말 강력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 계열사 간거래 제한, 총수 일가 지분 제한 등등. 상당히 강하네요. 이 정도는 해야 재벌들이 정신을 차리죠. 정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특히 정호그룹 같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왜 정호그룹만 특별히? 김정우 회장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아니까요. 정치권 로비, 언론 조작, 경쟁사 견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태수 씨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협력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정호그룹이 모범적인 개혁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그럼 특별법은 완화해 줄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정호그룹을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태수는 정재민의 제안을 신중히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첫째, 순환출자 구조를 3년 내에 완전히 해소하세요. 둘째, 총수 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세요. 10%요? 태수가 놀랐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삼성도 8%는 하고 있어요. 태수는 고민했다.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사회와 상의해봐야.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세요. 국회를 나오면서 태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정재민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가자 김성민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태수는 정재민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김성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불가능해요. 왜요? 순환출자 해소만 해도 몇 조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분 30% 제한이라니. 경영권 자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건 김성민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정치권의 로비를.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태수는 김성민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예전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한라그룹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라그룹은 정호그룹과 오랫동안 경쟁해온 재벌이었다. 규모는 비슷했지만 항상 2위에 머물러 있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정호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인수하려고 해요. 지금 상황을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계열사들을요? 정호화학, 정호건설, 정호유통. 수익성 좋은 곳들이에요. 김성민 부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이런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태수가 물었다. 우선 주주들을 설득해야 해요. 강혜진이 말했다. 지금 주가가 불안하니까 매각을 고려하는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동요를 막아야 해요. 김성민이 덧붙였다. 인수합병 소문이 돌면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태수는 사면초가 상황임을 깨달았다. 정치권의 압력, 경쟁사의 인수 시도, 내부의 불안감까지. 회장님,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어요. 누가 요청했나요? 정호화학 대표이사 박상우 씨, 외 5명입니다. 김성민과 태수가 눈을 마주쳤다.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일 것이었다. 1시간 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박상우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다. 저는 정호화학을 분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물었다. 한라그룹에서 정호화학 인수 제안을 해왔어요. 현재 시가보다 30%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팔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김성민 부회장이 격하게 반응했다. 박 대표,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이에요. 이대로 가면 정호화학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다른 이사들도 술렁거렸다. 정호건설과 정호유통 대표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태수가 일어났다.
우리가 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을 보세요, 회장님. 검찰 수사, 정치권 압력, 주가 폭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하지만 피해자 보상센터 이후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대출 재검토를 약속했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정우유통 대표 문기철이 거들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태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겨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박상우 대표가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지, 얼마나 걸릴 건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요. 문기철이 덧붙였다. 태수는 압박감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태수가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한라그룹의 제안 마감일이에요. 박상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수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일주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성민 부회장이 다가왔다. 태수씨,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한라그룹의 인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만의 강력한 카드를 보여줘야 하고요. 무슨 카드 말씀이시죠? 김성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대형 펀드나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투자하겠어요?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특히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죠. 태수는 희망을 느꼈다. 어떻게 접촉하죠? 제가 알고 있는 투자은행이 있어요. 내일 당장 연락해보겠어요. 그날 밤 태수는 오정민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을 정리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네. 정민이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래서야.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잖아. 해외 투자 유치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정민아, 나 혹시 너무 성급하게 덤벼드는 건 아닐까? 정민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김성민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태수야,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말만 번지르르 한 재벌 2세라고 할 거야. 하지만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 진심이었잖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성민 부회장이었다. 태수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와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홍콩에서 만나자고 해요. 제가 동행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정민을 바라봤다. 어때? 희망적이지? 그러게. 골드만삭스라니. 정말 큰 손들이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한라그룹이 단순히 인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정우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우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김태수는 김성민 부회장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3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태수는 골드만삭스와의 미팅을 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긴장되시죠? 김성민이 물었다. 많이요. 솔직히 이런 큰 투자은행과 미팅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태수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외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홍콩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홍콩에 도착한 후 둘은 센트럴 지구의 IFC 타워로 향했다. 88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여기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군요. 태수가 감탄했다. 홍콩은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요. 여기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골드만삭스 아시아 본부는 45층에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바쁘게 오가는 금융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김태수 회장님이시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서양인이 다가왔다.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부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수가 인사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된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5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금융 전문가들이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다. 알렉스 첸 상무, 사라 김 이사, 마이클 리 이사. 모두 아시아 투자 전문가들입니다. 인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다. 우선 정호그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호그룹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태수는 의외의 반응에 놀랐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정호그룹은 그 중심에 있어요. 알렉스 첸이 거들었다. 특히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투자 기회죠. 사라 김이 자료를 펼쳤다.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정호그룹의 내재 가치는 현재 주가보다 40% 이상 높아요. 김성민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투자를 고려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떤 조건인가요? 태수가 물었다. 첫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해요. 투명한 이사회 구성과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해요. 마이클 리가 덧붙였다. 너무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셋째,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알렉스 첸이 말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맞춰야 해요. 태수는 조건들을 듣고 오히려 기뻤다. 자신이 추진하려던 개혁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모두 저희가 추진하려던 계획과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제임스가 놀라며 물었다. 네, 사실 저희는 이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어요. 태수는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개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팀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인상적이네요. 사라 김이 말했다. 보통 재벌들은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확대하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고 계세요? 김성민이 물었다. 제임스가 팀원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다. 50억 달러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한국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 정도면 김성민도 흥분했다. 하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해요. 알렉스 첸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개혁 성과를 보면서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태수가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식 제안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임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한라그룹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태수와 김성민이 놀랐다. 혹시 한라그룹에서도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호그룹 계열사들을 인수한 후 같이 투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임스가 웃었다. 우리는 승자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거고요. 미팅이 끝난 후 태수와 김성민은 홍콩의 한 한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네요. 태수가 말했다. 그런데 조건들이 만만치 않아요. 김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정리, ESG 경영.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혹시 한라그룹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죠?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만의 차별화가 필요해요. 한라그룹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해요. 무엇 말입니까? 진정성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정민이었다. 태수야,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좋았어. 50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대. 와, 정말. 그럼 문제 해결된 거네. 아직은 아니야. 다음 주까지 정식 제안서를 내야 하고 한라그룹과 경쟁이야. 그래도 희망적이잖아. 그런데 태수야,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무슨 움직임? 정재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호그룹을 언급했어. 긍정적인 내용이었어. 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했는데? 정호그룹이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 등은 다른 재벌들도 본받을 만하다라고 했대. 김성민도 놀랐다. 정재민 의원이 그런 말을?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정민이 계속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정호그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 시민단체가요? 응. 경실련하고 참여연대에서
정우그룹의 자발적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 특히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을 높이 평가했대. 태수는 기뻤다. 예상하지 못한 지지 세력이 생긴 것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 보상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2,000건을 넘었어.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라서 생각보다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강혜진 상무가 말하더라.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김성민을 바라봤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한라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김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물었다. 전화를 끊은 김성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라그룹이 정우화학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대량 매집이요? 시장에서 떠도는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마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태수는 긴장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우호적인 주주들에게 연락해서 주식을 팔지 말라고 부탁하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팔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골드만삭스 투자 소식을 흘려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태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진행 중인 협상이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날 밤, 태수는 홍콩의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수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수는 김성민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 보낼 제안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김성민이 말했다.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할까요? 개혁 로드맵, 재무 건전성 개선 계획, ESG 경영 도입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비전이요? 정우그룹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해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좋은 비전이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회사로 향했다. 늦은 오후였지만 아직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정민호와 강혜진, 오정민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정민호가 물었다. 태수는 홍콩에서의 미팅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0억 달러라니 정말 큰 금액이네요. 강혜진이 감탄했다. 하지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해요. 오정민이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ESG 경영 도입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단계별로 하기로 했어요. 태수가 설명했다. 우선 10억 달러부터 받고 성과를 보여주면서 추가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죠? 정민호가 물었다. 제안서 작성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지를 다졌다. 이번 주가 정우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한라그룹이 단순한 주식 매집을 넘어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우그룹을 둘러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결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홍콩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은 정말 전쟁 같았다. 정우그룹 본사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골드만삭스에 제출할 제안서 작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총동원되었다. 김태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하루 3회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회장님, 재무 파트 완성됐습니다. 강혜진이 두꺼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ESG 경영 로드맵도 끝났어요. 정민호가 뒤따라 들어왔다. 태수는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정말 완벽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었다. 이 정도면 골드만삭스에서도 만족할 것 같은데요. 오정민이 말했다. 그런데 김성민 부회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한라그룹이 정우화학 지분을 15%까지 확보했어요. 그리고 임시주 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15%요? 벌써? 일주일 만에 200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것 같아요. 임시주 주총회에서는 뭘 하려는 거죠? 이사진 교체를 요구할 거예요.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라그룹 회장 한승주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을요? 무슨 내용으로?
정호그룹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네요. 태수는 한라그룹의 의도를 직감했다. 자신들이 정호그룹을 구원하는 영웅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태수가 시계를 보았다. 골드만삭스의 제출 마감이 오후 6시예요. 제안서는 거의 완성됐으니 걱정 말고 한라그룹 대응에 집중합시다. 김성민이 말했다. 오후 2시 한승주 한라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정호그룹 임직원들은 모두 모니터 앞에 모여 지켜봤다. 정호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한승주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정호화학, 정호건설 등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인수 후 고용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도 반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정민이 말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태수가 답했다. 골드만삭스 제안서부터 마무리하죠. 오후 5시 드디어 제안서가 완성됐다. 총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정말 완벽해요. 정민호가 감탄했다. 이 정도면 어떤 투자은행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이메일로 보낼까요? 강혜진이 물었다. 아니요. 직접 가져다 드리죠. 태수가 말했다. 홍콩까지 갈 수는 없으니 서울 사무소로. 오후 6시 정각 태수는 골드만삭스 서울 사무소에 도착했다. 김성민과 오정민이 함께였다. 김태수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서울 대표 존 박이 맞았다. 제안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태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김성민이 말했다. 그런데 그때 오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태수가 물었다. 정호화학 박상우 대표가 한라그룹으로 넘어갔어. 뭐라고? 방금 사표를 내고 한라그룹 고문으로 간다고 발표했어. 태수는 배신감을 느꼈다. 박상우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 중 하나였다. 왜 갑자기? 아마 한라그룹에서 거액의 스카웃 제의를 했을 거예요. 김성민이 분석했다. 그리고 정호화학 내부 정보도 가져갈 거고요. 정말 설상가상이었다. 한라그룹은 단순히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핵심 인재까지 빼가고 있었다. 더 문제는 김성민이 계속 말했다. 박상우가 정호화학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한라그룹으로 넘어가면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다. 주말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검토를 할 텐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설령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한라그룹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주말 내내 언론에서는 정호그룹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라그룹의 인수 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김태수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일요일 저녁,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뉴스 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라. 최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각오했던 거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 무슨 일이든 포기를 몰랐지. 최지연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어머니, 아버지 면회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월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골드만삭스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경 드디어 전화가 왔다. 존 박이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홍콩 본부에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내왔어요.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됐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선 한라그룹의 지분 인수를 막아야 해요. 적대적 인수 상황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태수는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 경영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해요. 더 이상의 이탈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김성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드디어 됐네요.
김성민이 기뻐했다. 하지만 조건들이 쉽지 않아요. 한라그룹 지분 인수를 어떻게 막죠? 5호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김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도근도구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한라그룹 주식을 사는 거예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라그룹도 상장회사니까요. 우리가 한라그룹 지분을 확보하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돈이 골드만삭스 투자 확정 소식을 흘리면 우리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그날 오후 정호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와 전략적 투자 협상 타결. 이 소식이 나가자 정호그룹 주가가 급등했다.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올랐다. 이제 자금 여력이 생겼어요. 강혜진이 보고했다. 한라그룹 변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라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일 저녁 한승주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정호그룹이 외국 자본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되는가?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외국 자본 의존은 경제 주권 포기다. 정호그룹, 국가 핵심 기업 매각하나. 여론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화요일 아침 태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정민호가 말했다. 한라그룹이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태수가 물었다. 우리도 맞대응해야 해요. 오정민이 말했다. 골드만삭스 투자가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요. 그리고 한라그룹의 진짜 의도를 폭로해야 해요. 김성민이 덧붙였다. 그들이 정호그룹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태수는 결심했다.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기자회견을 하죠. 수요일 오후 태수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골드만삭스와의 투자 협약은 정호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태수가 힘줘 말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매각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경영권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할 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한라그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그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는 현재 시가보다 30% 낮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호그룹을 구하려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얼마인가요? 1차로 10억 달러, 향후 성과에 따라 최대 50억 달러까지 투자받을 예정입니다. 이 자금으로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조금씩 태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목요일, 드디어 한라그룹과의 정면 대결이 시작됐다. 양측이 정호화학 주식 확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한라그룹 17%, 우리가 15%예요. 강혜진이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더 사야 해요. 김성민이 외쳤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수 부담도 커졌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연금에서 정호그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민호가 뛰어들어왔다. 정말요? 네. 국민연금이 보유한 정호화학 지분 8%를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게임 체인저였다. 국민연금의 지지로 한라그룹의 지분율 확대가 어려워졌다. 금요일 아침 골드만삭스에서 최종 연락이 왔다. 모든 조건이 만족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죠.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정호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김태수와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 제임스 윌슨이 마주 앉아 정식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태수 씨. 제임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다. 김성민 부회장을 비롯해 정민호, 강혜진, 오정민, 그리고 골드만삭스 팀원들까지 모두가 기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김성민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30년간 꿈꿔왔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1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해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제임스가 위로했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 것이니까요.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착실히 개혁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되자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호그룹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든 경제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다. 정호그룹, 글로벌 투자은행과 역사적 파트너십 체결, 김태수표 경영, 국제적 인정받아, 한국 재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반면 한라그룹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승주 회장은 당일 저녁 성명을 발표했다. 정호그룹의 외국 자본 의존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한라그룹은 더 이상 인수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었다. 골드만삭스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은 정호그룹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정호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최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야. 어머니, 내일 아버지 면회 같이 가실까요? 최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다음 날 토요일,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김정우 회장을 마주한 것은 구속된 후 처음이었다. 태수야, 정말 잘했구나. 김정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골드만삭스와 계약을 성사시키다니.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아버지가 기초를 닦아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연아. 김정우 회장이 최지연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최지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미안해. 너와 태수에게 이런 고생을. 이제 됐어. 태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다. 비록 면회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38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태수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김정우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어떤 시험 말씀이시죠? 내부 개혁이야. 골드만삭스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선, ESG 경영 도입.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일이야. 그리고 김정우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반대 세력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골드만삭스와 손잡은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 월요일부터 태수의 진짜 개혁이 시작됐다. 첫 번째 과제는 조직 개편이었다. 우선 전략기획실을 강화해야 해요. 정민호가 제안했다. 골드만삭스와의 협력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해야 해요. 강혜진이 덧붙였다. 태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고 구태의연한 임원들은 과감히 교체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회장님, 이건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닙니까? 정우중공업 대표 서동민이 항의했다.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자르다니. 교체하는 것이지 자르는 게 아닙니다. 태수가 침착하게 답했다. 모두 다른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김성민 부회장이 거들었다.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돼요. 조직 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구조 조정도 시작됐다. 골드만삭스의 조건 중 하나였던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해서였다. 현재 47개 계열사 중에서 핵심 사업은 15개 정도예요. 강혜진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나머지는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하죠? 태수가 걱정했다. 핵심 사업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매각되는 계열사들도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2주 후 정호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25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분사하고 핵심 22개 계열사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호그룹,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가중 우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신용등급도 한 단계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정호그룹이 집중 타깃이 됐어요. 국정감사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우려라는 이유로 정호그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태수는 당황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이 오히려 정치적 표적이 된 것이었다.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야당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김철수 의원이에요. 이분이 정말 날카로운 분이라
김철수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재벌 견제에 앞장서 온 인물이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김성민이 말했다. 골드만삭스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 앞으로의 계획,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국정감사 일주일 전, 태수는 집중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루 16시간씩 자료를 검토하고 모의 질의응답을 반복했다. 태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오정민이 걱정했다. 국정감사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그래도 진실을 말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모두 정당하잖아. 국정감사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태수는 증인석에 앉아 위원들을 바라봤다. 김태수 정우그룹 회장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태수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김철수 의원이었다. 김태수 회장,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에서 경영권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권은 여전히 정우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재정적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영 결정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수는 잠시 당황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알고 있었다.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저희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입니까? 대규모 투자, 계열사 매각, 경영진 교체 등입니다. 김철수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럼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골드만삭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0억 달러를 투자한 골드만삭스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김철수 의원의 지적이 맞았다.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의 요구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들입니다. 투명한 경영, ESG 실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하려던 일들이에요. 그럼 굳이 외국 자본이 필요했나요? 국내 자본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국내에서는 이런 규모의 투자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재정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줍니다. 질의응답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태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김철수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들에 때로는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태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로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요? 김성민이 물었다. 글쎄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큰 실수는 없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김철수 의원의 지적 중에는 맞는 말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국정감사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태수 회장, 골드만삭스 계약 조건 일부 인정. 외국 자본 의존 우려 여전. 하지만 개혁 의지는 인정받아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았다. 다음 주부터 태수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정말 복잡하네요. 태수가 지배구조 도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얽혀온 구조니까요. 강혜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순환출자 해소 작업과 함께 ESG, 경영 도입도 본격화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했고 사회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이사회의 독립이사 비율을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강화했다. 이제 정말 투명한 회사가 되는 거군요. 오정민이 감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태수가 답했다.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2개월 후 정우그룹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가는 골드만삭스 계약 발표 전보다 50% 이상 올랐고 신용등급도 2단계나 상승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다. 투명한 재벌, 모범적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정우그룹 모델이 다른 재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민호가 보고했다. 삼성, LG, SK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태수가 기뻤다. 우리가 좋은 선례를 만든 거군요. 하지만 태수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태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골드만삭스와의 계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ESG 경영 도입, 지배구조 개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고면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로소 진짜 기업인이 된 기분이었다. 새로운 정우그룹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골드만삭스 계약 체결 3개월 후 2024년 1월 정우그룹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김태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보고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알렸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아주세요. 그날 오후 김성민 부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의 회장실을 찾았다. 태수 씨,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우화학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 기준 위반이라고. 태수는 놀랐다. 환경 기준 위반이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과거 김정우 회장 시절에 매립한 폐기물들이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발견됐어요. 과거의 일이 지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정화 비용만 1,0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태수는 머리가 아팠다. 골드만삭스와의 첫 번째 원래 미팅을 앞두고 이런 악재가 터지다니. 더 큰 문제는 김성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우그룹의 ESG 경영이 가짜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거칠에만 한다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는 정우그룹에게 충격적이었다. 정우그룹 정우화학 20년간 불법 폐기물 매립 적발, ESG 경영 처명했지만 과거 환경오염 은폐 의혹, 김태수 회장의 진정성에 의문 제기. 태수는 당황했다.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니. 다음 날 아침 환경단체 푸른 한국에서 정우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우그룹은 진정한 사과를 하라. 가짜 ESG 그만. 환경오염 책임져라. 시위대는 약 100명 정도였지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민호가 물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반응이 걱정돼요. 강혜진이 우려를 표했다. 과연 그날 오후 제임스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뉴스 봤어요.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죄송합니다. 과거에 몰랐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문제는 ESG 투자에 치명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금요일 미팅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라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벌써 골드만삭스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오정민이 들어왔다. 태수야, 괜찮아? 사실 좀 힘들어. 왜? 골드만삭스와 계약할 때는 정말 기뻤는데 이제 보니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의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아. 오정민이 태수 옆에 앉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잖아. 그런가? 그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해결해야 할 일들이야. 골드만삭스가 있든 없든. 태수는 정민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다음 날 태수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다.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과거 정우그룹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이 물었다. 우선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체 계열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6개월 안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장관은 태수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듯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요. 환경부를 나온 후 태수는 바로 기자들과 만났다. 정우화학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과거 우리 그룹의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습니까? 6개월 안에 완전한 토양 정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전체적인 재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태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정우그룹 김태수 회장, 환경 문제의 적극적 대응 자세.
과거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평가. 하지만 금요일 골드만삭스와의 미팅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태수 씨, 이번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예요. ESG 투자의 핵심은 신뢰인데. 알렉스 첸이 거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전체 계열사를 재조사해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 조사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제임스가 팀원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다. 태수 씨,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져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환경 정화 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어요. 태수는 의외의 제안에 놀랐다. 압박만 할 줄 알았는데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태수에게 김성민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다음 주 월요일, 정호건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3명이 다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또 문제네요.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규정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현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태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친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고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한 근로자의 가족이 말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잘못이니까요. 태수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언론은 또다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호그룹, 환경에 이어 안전사고까지. ESG 경영은 구호뿐인가. 태수는 연속된 악재에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늦게 회사에서 혼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바로 한라그룹의 한승주 회장이었다. 태수 씨, 만나고 싶었어요. 태수는 놀랐다. 회장님, 어떻게? 요즘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괜찮습니다. 한승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호그룹을 인수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개혁 말이에요. 다른 재벌들은 위기가 오면 덮으려고만 하는데 당신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태수는 한승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왜 이런 말씀을?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한라그룹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들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승주가 제안했다. 서로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거죠. 태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ESG 경영 표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업계 전체가 함께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순수하게 업계 발전을 위한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우리 둘 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승주가 떠난 후 태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경쟁자였던 한승주가 갑자기 협력을 제안한다니.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김성민과 상의했다. 한승주 회장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명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의견도 들어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한승주의 제안을 전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임스가 말했다. 업계 전체가 함께 변화한다면 우리로서도 환영할 일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 반응에 태수는 용기를 얻었다. 일주일 후 태수는 한승주와 다시 만났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여야 해요. 당연하죠. 두 재벌 총수의 악수는 한국 경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었다. 그 주 내내 태수는 한승주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했다.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재벌 개혁 공동위원회를 구성했고
환경 정화, 안전 관리, ESG 표준화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업계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정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재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혜진이 우려를 표했다. 과연 며칠 후 삼성, LG, SK 등 주요 재벌들이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정우그룹과 한라그룹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재벌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이 기사화됐다. 한 달 후 드디어 정우그룹과 한라그룹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재벌 총수가 나란히 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화제였다. 오늘부터 정우그룹과 한라그룹은 재벌 개혁을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합니다. 태수가 발표했다. 과거의 잘못을 함께 바로잡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승주도 거들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정한라 동맹, 재벌 개혁의 새 패러다임, 경쟁에서 협력으로 한국 재벌의 진화. 2개월 후 정우그룹과 한라그룹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국 10개 지역의 환경 오염 지역을 함께 정화하는 것이었다. 총 3천억 원이 들 예정이에요. 강혜진이 보고했다. 정우그룹이 60%, 한라그룹이 40% 부담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다른 재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성에서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LG는 환경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업계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정민호가 기뻐했다. 6개월 후 태수는 아버지를 다시 면회했다. 태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정우 회장이 말했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내고 있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아니야. 이미 많은 걸 바꿨어. 업계 전체가,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잖아.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업계 전체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